다음에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의식은 학문을 낳고 키우고 빛냅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학문이 기대하는 대로 시작되고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찾고 얻은 결과가 유용성을 가지고 널리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학문을 하겠다고 나서면 어리석은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식이 없으면서 학문을 하면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걸음을 쥐고 장에 간다는 말을 나무라는 것이 바보짓이란 겁니다. 꿈에 밤길을 가듯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구렁에 빠져 실선하고 맙니다.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걸음을 쥐고 장에 간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걸음을 쥐고는 밭에 가야 하는데 남들이 장에 가니 자기도 장에 가는 얼빠진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유행하는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나중에 알고 뒷북을 치거나 막차를 타듯이 자기도 그것을 연구하겠다 나왔으니 그렇게 하다가 보면 유행이 벌써 사라지고 없어요. 막차를 타려고 했는데 막차도 따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걸음지고 장에 가니 이미 파장이 되어 사람들은 없고 쓰레기만 여기서 뒹구는 격입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구렁에 빠져 실신하고 만다는 것이 어떤 경우인가요?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정처 없이 나다니다가 신기한 자료를 찾아내면 반성을 하고 빠져들어 더 나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많은 멍청이가 적지 않아 하는 말입니다. 자료를 뒤지고 모으는 것이 연구라고 착각하고 태산같이 늘어난 자료를 이잡듯 뒤지려고 하다가 그 속에 묻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태산같이 많은 자료는 전혀 연구하지 않고 어디 없는 자료, 희귀한 자료만 찾아다녀요. 그런 엉터리 학자가 많이 있어요.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무슨 소린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풀어내려고는 손털기나 농사를 애써 짓고도 추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흔히 봅니다. 다 익은 곡식이 밭에서 썩어난 것을 두고 보지 못해 누군가 나서서 추수를 해야 합니다. 1년 내내 땀 흘려 가꾼 작물을 단 하루에 거두어들이니 얌체라고 도둑이라고 할 것이만, 남 연구하라고 자료만 해준 사람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쉽게 연구할 수 있어요. 천하 만민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활인공덕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에 맡아주니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없으면 학문을 위해 위에서든 같은 낭패를 본 사람들은 동정의 여지가 없으며 심하게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 사례를 제공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게 한 것은 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마무리는 하지 않고 사라져 다른 사람이 추수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실수라 여기지 말고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나는 몇 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학교에서 연구 발표를 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발표였어요. 내가 보고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 견해를 당신이 받아들인다면 내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내가 논문을 쓰겠습니다. 횡설수설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논문 한 편 간단히 쓴 일이 여러 번 있어요.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 왜냐하면 안목이 없어서 그 견해가 타당한 줄 몰라요. 전형적인 예가 시조 1격에 대해서 내가 길게 쓴 논문이 있어요. 대구 어문학회에서 어떤 분이 시조 1격에 대해 발표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그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했다가 안 받아들이자 돌아가서 간단하게 한 편 썼어요. 문제기 없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 위에든 같은 낭패를 보인 것을 딱 잡아떼고 부인하면서 위대한 학문을 했다고 강변하고 최고의 석학을 행사하는 철면피가 문제입니다. 학문을 출세나 행세를 위한 필요학으로 전락시키고 천자 만민을 마음대로 속여도 되는 천치로 강등하고 천자 만민을 속여도 되는 천치로 강등시키고 자기는 차등의 절정에 오른 영광 누린다고 뽐내는 녀석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뜨이지 않더라도 나타나지 못하게 단단히 경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쓴 글을 읽고 시비를 차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왜 잘되는 학문은 버려두고 잘못되는 학문만 거론해 불쾌감을 주는가? 사태를 면밀하게 살피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과장된 표현을 일삼고 낡은 비유를 남용하는가? 철면피라는 주목한 녀석들이 있지도 않은데 왜 소동을 벌린가?
너는 누구이며 야단석의 나무라는 잘못이 너에게는 없단 말인가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뒤늦게 말이 지나친 것을 반성하고 목소리를 낮추어 조심스럽게 응답하고자 합니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한 사람들이 학문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저작을 속속 출간해 멀리서라도 나무라고 충고하지 않을수 말을 거치겠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서 대단한 연구를 해놨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헛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매몰돼서 무슨 문제를 다루는지 문제가 없고 따라서 결론이 없어요. 근래 그런 엄청난 저서를 하나 받았어요. 야, 왜 이렇게 노력을 낭비하는가? 노력을 낭비하면서 자기는 대단한 학문을 했다고 해요. 옛사람이 남긴 문적을 대단한 자리 여기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글만 읽고 뜻을 읽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근래에는 우리 옛글의 놀라움에서 쓰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글만 읽고 뜻을 읽잖아요. 나는 거기서 뜻을 읽어서 논의란 걸 했어요. 글만 읽고 글이 대단하다. 그거 말이 안 돼요. 거기에 담긴 뜻이 대단하고 자기가 그 뜻을 읽어냈을 때 비로소 연구가 되는 거죠. 그 글이 그 자체로 대단하다고 할 때 그런 자료를 우리는 무한히 많이 열거할 수 있어요. 무한히 많이. 많이 열거해서 몇만 페이지가 되는 책이라도 쓸 수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자료를 자기 책에도 옮겨놓은 게 그게 무슨 일거리가 돼요. 전혀 일거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뜻을 읽어야 되죠. 뜻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위에서 한 험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연구가, 그런 학자가 지금도 계속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어리석지 않아야 하겠다고 스스로 당부하는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서 위에서 하는 말이 다 내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마라. 그런 망령을 쫓지 말자. 내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분명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토론을 해야 되고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해서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남긴 글이 이렇게 훌륭하고 자료가 이렇게 많다. 아무리 열거해도 그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주장각에 있는 그 많은 책을 내가 다 읽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난 사고전서 다 읽었다. 사고전서 다 읽어서 사고전서 전문을 자기 책에다 베껴놓으면 제일 위대한 학문을 하는 줄 알아요. 사고전서 다 베껴놓으면 그게 무슨 학문이요? 사고전서 저기 있는데. 사고전서 베껴놓는 게 최고의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문제도 없고 논의도 없고 결론도 없는 연구를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 물량적인 작업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말이 험악한 것은 말을 조용하게 온건하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입이 험해지는 걸 각오하고 이렇게까지 떠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논란합시다. 교수님께서 뜻을 글 말고 뜻을 읽어내야 된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뜻은 읽어내려면은 우리 머릿속에 어떤 질문 던져야 그 뜻을 알 수가. 글만 읽지 말고 뜻을 읽어야 됐어요. 뜻을 읽어야 돼요. 사고전서 다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뜻을 읽지 않으면. 뜻을 읽어야 되죠. 뜻을 읽으려면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읽고 깊은 뜻을 찾아내서 성과 있게 논의하는 게 많이 읽고 갖다 놓아도 소출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좀 다른 사례를 좀 모범적, 그러니까 나쁜 사례 말고 좀 좋은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사례를? 어떤 사례를 들어야 될까요? 누구 구체적인 사람의 어떤 저수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생략하니까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연구의 한 예를 들죠. 다산연보를 800페이지짜리를 썼어요. 내가 말만 듣고 책을 출판했다는데 본 적은 없어요. 다산 정략이 어느 날 몇 시에 어떻게 했다가 참 해가지고 800페이지 썼어요. 엄청난 수고를 했죠. 많은 문헌을 참고했어요. 치밀하게 조사했어요. 근데 얻은 게 뭐예요? 다산이 맨날 며칠에 뭘 했다는 게 뭐가 그게 이야기거리가 돼요. 거기에는 그 자료들은 자료이고 사실일 뿐이지 의미가 없어요. 만약 앞으로 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옛날보다 신문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걸 다 자료라고 생각하고 신문 자료를 다 갖다 집어였어요. 그 정도 구체적인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에 올라있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뒤에 나옵니다. 그런 거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분량의 자료를 모아놓으면 무슨 연구가 되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무의막약이죠. 이게 언제 나와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학문이 지식자랑이랑 그랬어요. 지식자랑. 인터넷에 보면, 가는 라이프, 맨, 히스토리, 영어로 하면 네이처, 이런 중요한, 용어에 관한 자료가 대개 100억 개 정도 올라있어요. 100억 개. 수가 100억이요. 그 100억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하면 아주 훌륭한 연구가 되나요? 예, 100억이라는 자료는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자료예요. 그걸 하면 또 컴퓨터로 해야 돼요. 그럼 100억을 자료를 컴퓨터에 넣고 분석하면 뭐가 나와요? 그런 착각에 사로잡혔는데 고전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죠. 다산연보를 800페이지 쓰는 거나 인터넷에 나타내는 100억 개의 자료를 취급하려는 거랑 같은 짓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만 자세히 그렇게 적으려면 그것도 800페이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동일의 그거는 하루는 가치가 없고 다산정력에는 그건 가치가 있는가요? 아니요. 다산정력에는 가치가 있다는 건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얼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학생들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아마 궁금해서 물어보고. 문제의식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문제의식을 하려면 말싸움을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하고 논란을 하는 건데 문제의식이 발견되고 타져져야 돼.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학문은 대화하고 토론. 혼자 들어앉아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아까 그런 실수를 잘 몰라요. 그런 말씀 하시면 이제 학문을 전체적으로 제가 일별하면서 가장 이게 느끼는 저 자신의 문제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이때까지 내신 세계문학 전자 연구서들을 보면 소위 중세 문명을 체험하거나 고대 문명을 일으켰다가 사라지도록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셨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원시적인 삶 자체를 유지하면서 저쪽 서시베리아에서부터 동시베리아까지 이르는 대략 한 10,000km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시베리아 소수 민족들 참 연구사에 사학제로 다 내몰려 버렸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러시아로 된 자료가 너무 많고 그것도 너무 일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그런 자료들이 전부 일별해보면서 이렇게까지 이
소수 민족들이 버림받고 세계 문학사라든지 학문 영역에서 밀려나는 것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은 학문을 하는 동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문의 문제는 사람은 정말 차등 있는가 대등한가 하는 게 학문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민족이라가 낙후한 사람들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 능력이나 예술적인 능력을 발견함으로써 사람은 대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문제의식과 노력에서 그게 가치가 있지. 그 소수민족에 관한 자료를 다 열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소수민족 다 하지 않아도 돼. 그 어느 하나만 해도 돼. 그 중에 어떤 한 자료라도 돼. 몇 개를 선별해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증명해 나갈 수 있어요. 예, 사람은 대등하다. 또 대등하다는 것에 그냥 대등한 게 아니라 이쪽에 능한 사람은 저쪽이 모자라고 저쪽이 못하는 사람은 이쪽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대등이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등이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순환을 당했을 때 사람은 분발해서 자기가 갖추고 있는 가치를 더 발견한다. 이런 몇 가지를 문제로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지. 그거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소수민족을 당연히 돌봐야 되고 불쌍하게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소수민족의 문화창조 속에서 정말 소중한 걸 배우려고 해야 돼요. 배우려고. 내가 위에서 내다보면서 동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배우기 위해서 내가 자세를 낮추고 스승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해요. 그 잘못하면 이제 박식자랑으로 자료 열고로 가게 돼요. 일반 이론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검증을 가능한 범위 내까지 하는 거죠. 구체적인 검증을 무한히 하려고 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구체적인 검증을 무한히 하려고 할 때 문제의식을 망각하게 돼요. 왜 하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말아요. 그런 잘못을 많이 막 다산 연보 800페이지를 쓴 사람이나 시베리아 소수민족에 대해서 다 알아보려는 사람이랑 똑같아. 인터넷에 올라있는 네이처라는 100만 건의 자료를 다 알아보려는 거나 다 똑같아. 다 망상이죠.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가지셨던 문제의식은 뭐였어요? 그걸 참 제일 먼저는 모르겠어요. 절실하게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과연 사람은 나는 대등하다고 전제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대등하냐. 또 역경이 사람을 어떻게 분발시키는가. 역경이 사람을 어떻게 분발을 시키느냐. 지금 내가 다구령 이런 게 있어요. 스페인과 네덜란드, 러시아와 핀란드, 그 다음에 영국과 아일랜드, 일본과 한국. 어떤 짝이냐면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식민지 통치했어요. 러시아가 핀란드를, 영국이 아일랜드를, 일본이 한국에 통일했죠. 근데 이 통치를 당한 나라가 모두 가해자보다 국민소득이 다 높아졌어요. 아일랜드가 영국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핀란드 물론이에요. 네덜란드 물론이고 한국이 지금 일본을 역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 피해자였던 곳에서 학문과 예술을 혁신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 이게 내가 지금 가장 가지고 다루는 문제의식이에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전 현상은 세계사적 현상의 하나이고 일반 원리의 구현이다. 이걸 확인하려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역전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냥 좋아할 게 아니고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필연적인데 네덜란드 역전, 핀란드 역전, 아일랜드 역전하고 비교해서 한국의 역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뭘 못하고 있는 게 뭔가 있는가? 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필연적으로 역전돼요. 어째서 그러냐? 이게 지금 내가 당면하고 문제의식이고 근래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역전됐어요. 지금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이 8만 불입니다. 영국이 5만 정도. 왜 그런가? 예, 여러 가지 경제학적으로 설명해요. 경제학을 하는 사람은 이래서 했는데 그런 경제학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의 한 부분이야. 어떤 현상이죠. 그 역전의 원동력에 대해까지는 얘기 안 가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영문학사는 자기네 자료가 많다고 자랑할 뿐 아니라 영국 사람이 쓴 영문학사는 문학사 서술의 방법이나 이론으로서 세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아일랜드의 문학사는 수많은 나라 사람의 신금을 울려요. 영국에서는 캠브리지 히스토리 잉글리시 리터레처라고 막 이 엄청난 책을 낸대요. 아일랜드 사람은 조그마한 책이야. 아일랜드 조그마한 사계는 뭔가 정신이 뛰고 있고 이거는 그냥 자료 더미에 지나지 않아요. 예. 영국이 유럽에서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의 고립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것만큼 아일랜드는 문호를 개방해서 유럽 연합의 일원을 하고 외국의 턱을 가장 많이 낮춰서 모든 다격적비의 유럽 총사는 다 아일랜드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경제학, 경영학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죠. 그것과 역사 전체가 그냥 맞물려 있고 그건 한 현상이에요. 한국과 일본의 역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것을 가장 큰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어요. 선생님, 추가 질문, 관련된 추가 질문 하고 싶은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제가 알기로는 이 8나라를 선생님이 전부 실제로 다녀오신 나라 같아요. 아일랜드 못 가봤어요. 아일랜드 못 가봤어요. 그러나 아일랜드 사람이 썼는 아일랜드 문학사는 많이 읽었어요. 문학사 어디를 다 다뤘죠. 그러면 7나라는 다녀오셨다는 건데요. 그러면 선생님의 이 가설이 실제로 가서 보셨을 때 그런데 실제로 가서 검증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돼요. 핀란드에 여행했지만 핀란드 민속학에 대해서는 가서 접촉한 게 없고 내가 그 전에 알았고 책 보고 알았죠. 그래서 현장에서 안 것과 책 보고 안 것을 다 합쳐서 추측해서 한 걸 다 합쳐서 어쨌든 그렇게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패는 놈은 망하고 얻어맞은 놈은 흥해요. 재밌죠? 그럼 여기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역전의 원리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 원리를 이제 더 하나씩 파헤쳐 나가는 거죠. 파헤쳐 나가서 경제학 하는 사람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설명을 했어요. 스페인에서 유태인을 막 쫓아냈거든.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전부 네덜란드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네덜란드에 부강하게 됐어요. 왜? 스페인은 종교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했고 네덜란드는 종교의 자유를 제일 먼저 한 나라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네덜란드에서 유럽 전체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그 때문에 유태인들이 막 보따리 싸가지고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이사 갔어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제일 없는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 그래요. 이 나라는 정말 외국인 차별이 없다. 데카르트가 프랑스에 있다가 사상의 학문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이사 갔어요. 그 당시 프랑스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 아니야, 네덜란드에 갔어.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제 루테인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 가문이 스페인에서 못 견디고 네덜란드 이사 가는 가문이야.
그리고 거기서 스페인에 그냥 있었으면 스페인에서 학자가 절대로 나올 수 없어. 그래서 그 네 가지 사례의 역전, 네 가지 역전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데 내가 아는 게 많지 않은데 그중에 학문의 역전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탐구해요. 학문의 역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식이죠. 한일의 역전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문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한일의 역전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냐? 다른 나라도 다 그러냐? 이런 걸 문제의식이라 해요. 한일의 역전을 사실을 기술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 다 할 수 없어요. 제조업, 공업에서 뭐가 어떻게 역전되고 그 방면 전문가도 다 몰라요. 일본이 저래만 해도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수입이 있고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 선도한 기업은 쫙 뻗어나가거든.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해서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세계사적 필연인가 법칙이 있는가 하는 쪽으로 문제의식을 일반화해야 돼. 한일 학문에 관해서 흰 작업을 하고 또 보충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네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려고. 그런 것이 문제의식의 아주 전형적인 예다.